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기술 세션에서 세계 기술 경쟁을 바꿀 만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AI와 한글이 최적의 조합을 이룬다라는 말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폭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보도진들 사이에서는 의아함이 커졌습니다. 지역 문자에 불과한 한글이 어째서 글로벌 AI 기술 무대의 핵심 주제로 등장한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기술 업계를 움직이는 인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AI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언어입니다. 이 점을 이제는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글은 AI 시대의 핵심 구조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 현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왜 한글이 어떻게 AI 시대의 중심 언어로 떠오르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한글을 다시 보게 됐는지를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치코, 일본 공영방송 국제부 기자예요. 올해 38살이고 기술 분야 취재 경력만 12년째입니다. 이번 APC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경주에 왔죠. 정확히는 기술특별관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세션 때문이었어요. 2025년 10월,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몰두하던 시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죠.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간판들은 대부분 한글이었어요. 몇몇 영어 표기가 섞여 있긴 했지만 대체로 읽을 수 없는 문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AI 기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하드웨어에서는 강점이 있겠죠. 하지만 인공지능, 특히 자연어 처리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은 다른 문제였어요. 언어라는 건 결국 데이터의 양과 범용성이 핵심 아닙니까? 영어처럼 전 세계가 쓰는 언어도 아니고 중국어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한글은 그저 작은 지역 언어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APC 기술 특별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각국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출입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죠. 저도 그 줄에 섰어요. 앞뒤로 영어와 중국어가 들렸고 가끔 한국어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한국인 스태프가 영어로 물었어요. 어느 세션을 취재할 예정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엔비디아와 KAIST의 공동 발표 세션이라고요. 그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세션이라고요. 이미 등록 인원이 예상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했어요. 저는 별 감흥 없이 출입증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인기가 많다는 게 기술력을 보증하는 건 아니니까요. 엔비디아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죠. 한국 연구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특별관 내부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았어요. 여러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국 기업과 연구소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전시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삼성과 LG 부스가 가장 컸어요.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로봇들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제가 찾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KAIST 부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한쪽 구석에 작은 부스가 보였어요. KAIST 인공지능 연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한 장식도 없고 큰 스크린도 없었죠. 단지 노트북 몇 대와 포스터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포스터를 읽어봤어요. 한글 자연어 처리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부스에는 젊은 연구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남성이었고 한 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어요. 관심 있으시냐고요? 저는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기자라고 소개했죠. 오후 세션을 취재하러 왔다고 덧붙였어요. 그 연구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정말 기대된다고요.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기대라는 게 늘 실망으로 끝나는 법이니까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더 그렇죠. 실험실에서 성공한 게 실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화려한 발표 뒤에 실망스러운 현실이 따라오는 걸요.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메인 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따랐어요. 메인 홀 입구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각국 언론사 기자들뿐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어요.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앞에 선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통신사 기자라고 했죠.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한글 AI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특히 처리 속도와 정확도에서 영어를 능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요. 실제로 봐야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기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함께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요. 젠슨 황이 직접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기술이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케팅도 잘하는 회사니까요.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다고요. 드디어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500명은 좋게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옆으로 엔비디아와 KAIST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중간쯤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고 펜을 준비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거의 모든 좌석이 찼어요.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무대 위로 한국인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죠. 스크린에 그의 이름이 떴습니다. 박도연 교수, KAIST 인공지능 연구실 책임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박도연 교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히 인사를 하더니 곧바로 영어로 전환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언어 다양성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AI 처리에서 어떤 장점을 갖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그 말을 타이핑하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글의 장점이라니요. 결국 언어 모델은 데이터의 양과 학습 알고리즘이 핵심 아닙니까? 문자 체계가 아무리 독특해도 그게 성능을 좌우한다는 건 과장이라고 봤습니다. 학계에서 늘 나오는 그런 주장 중 하나겠죠. 무대 오른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젠슨 황이었어요.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이었죠.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걸음으로 무대 중앙까지 걸어왔습니다. 박도연 교수와 악수를 나눴어요. 홀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도 형식적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젠슨 황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기대된다고요. 엔비디아가 왜 KAIST와 협력하게 됐는지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글로벌하려면 모든 언어를 동등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연구진이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덧붙였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립서비스였어요. 대기업 CEO들이 파트너십 행사에서 늘 하는 말들이죠. 실제 기술보다는 관계 강화가 목적인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고 있었죠. 박도연 교수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스크린이 바뀌며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음절 블록 시스템, 형태소 분석의 효율성 같은 내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도표를 보면서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됐어요. 박도연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묶인다고 했어요. 이게 AI 처리에서 독특한 장점을 만든다고 했죠. 영어처럼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보다 중국어처럼 복잡한 표의 문자를 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했어요. 그건 이론일 뿐이라고요. 실제 성능은 다른 문제라고요. 젠슨 황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실제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KAIST가 개발한 한글 언어 모델을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했죠.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연이라는 게 늘 과장되기 마련이니까요. 통제된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경우가 많죠. 무대 옆으로 젊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30살쯤 돼 보였어요. 스크린에 그의 이름이 떴습니다. 윤아린, 엔비디아 한국 AI 엔지니어라고 나와 있었죠. 윤아린 엔지니어가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긴장한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윤아린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한국어로 복잡한 질문을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답변이 생성되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동시에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번역이야? 이미 구글이나 파파고 같은 서비스가 잘하고 있잖아요.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옆자리 싱가포르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문맥 이해까지 포함된다고 들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글의 특성상 처리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현저히 빠르다고 했어요. 같은 하드웨어에서도 영어 대비 30% 이상 빠른 결과를 낸다고 주장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과장이구나. 처리 속도는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성능 문제지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윤아린 엔지니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화면에 빠르게 나타났어요. 저는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지만 꽤 긴 문장인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질문을 입력하는 중이었죠. 홀 안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윤아린 엔지니어가 타이핑을 멈췄어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죠. 그리고 박도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준비됐다고요. 엔터키가 눌렸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갑자기 화면에 글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빠르게, 정말 빠르게 문장들이 생성되고 있었죠. 저는 그 속도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실시간 응답이라고요. 질문을 입력한 지 3초 만에 300단어 분량의 답변이 생성됐다고 했어요. 동시에 화면 오른쪽에 영어 번역본이 나타났죠. 왼쪽에는 일본어 번역본도 떴습니다. 저는 일본어 부분을 읽어봤어요. 문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거의 없었죠. 박도연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음절 블록 구조가 토큰화 과정에서 효율성을 만든다고 했어요. 영어는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처리하려면 여러 개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음절로 묶이기 때문에 정보 밀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성능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어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알고리즘의 정교함에 달려 있잖아요. 문자 체계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그게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는 건 과장 아닐까요? 젠슨 황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엔비디아가 처음 KAIST 연구진의 제안을 받았을 때도 반신반의했다고요. 하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결과가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같은 GPU를 사용했을 때 한글 기반 모델이 영어 기반 모델보다
처리 속도에서 30% 이상 빨랐다고 했어요. 정확도도 높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노트북에 그 수치를 타이핑했습니다. 30%라니요? 그 정도 차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나온 수치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다시 키보드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질문을 입력하겠다고 했어요. 문학작품의 맥락을 이해하고 감정을 분석하는 질문이라고 했죠. 화면에 한글이 타이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지만 문장이 꽤 길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엔터 키가 눌렸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글자들이 쏟아졌어요. 속도는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빨랐죠. 그런데 이번엔 답변의 내용이 달랐어요. 오른쪽 영어 번역본을 보니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해석이었어요. 제 옆자리 싱가포르 기자가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쪽을 슬쩍 봤어요. 그 기자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홀 전체로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엔비디아의 GPU 성능이 좋아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KAIST가 특별히 잘 만든 알고리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박도연 교수가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2,500개 정도의 음절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중국어의 수만 개 한자보다 훨씬 적고 영어의 알파벳 조합보다는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를 압축하면서도 표현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2,500개 음절이라면 확실히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글이 영어나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각 언어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한글이 AI 처리에서 유리할 수는 있어도 그게 언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특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요.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이 그 시작점이라고 덧붙였죠. 홀 안에서 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에 메모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국어 전략, 한글 최적화 사례, 처리 속도 30% 향상 같은 키워드들을 적었죠. 객관적인 정보로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제 감정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세 번째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대화 기능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음성 인식과 자연어 생성을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무대 위에 마이크가 설치됐습니다. 윤아린 엔지니어가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화면을 보니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영어와 일본어 번역본이 나타났어요. 지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1초도 안 걸린 것 같았어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말을 멈추자 AI가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한국어 음성으로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어요. 기계음 같은 느낌이 거의 없었죠. 억양도 살아있었고 감정까지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음성 합성 기술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잖아요. 홀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본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GPU와 KAIST의 한글 언어 모델을 결합한 결과라고 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이런 성능이 나온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 기술은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확장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늘 한국을 하드웨어 강국으로만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죠. 젠슨 황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시연은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KAIST와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글 기반 의료 AI와 법률 AI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죠. 의료 AI라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의료 분야는 정확도가 생명이잖아요. 오진이나 오류가 있으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런 분야에 한글 기반 AI를 적용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미국 기자가 했습니다. 한글 모델의 학습 데이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박도연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약 500억 개의 토큰을 사용했다고요. 영어 모델과 비슷한 규모라고 했죠. 두 번째 질문은 중국 기자가 했습니다. 중국어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젠슨 황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다만 중국어는 표의문자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언어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세 번째 질문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까 말까 망설였어요. 뭘 물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옆자리 싱가포르 기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걸리냐고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베타 테스트 단계라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미 베타 테스트 단계라니요? 그럼 오늘 본 시연은 단순한 연구 성과 발표가 아니라 실제 제품 출시를 앞둔 기술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그 정보를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죠. 이번에는 더 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무대 위 박도연 교수와 젠슨 황, 그리고 윤아린 엔지니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따랐어요.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게 정말 사실일까요? 과장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엔비디아 CEO가 직접 나와서 발표했고 실시간 시연까지 봤잖아요.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한쪽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회색빛이었죠.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발표장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KAIST 부스로 향했습니다. 거기 가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발표를 본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죠. 저도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부스 안쪽에는 노트북 2대가 놓여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시연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봤던 그 여성 연구원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연구원이 노트북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어로 복잡한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도 보여줬어요. 저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입력된 문장은 꽤 길었어요. 한글로 5줄 정도 됐습니다. 엔터를 누르자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답변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1초에 수십 개 단어가 나타났죠. 영어 번역본도 거의 동시에 떴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초 정도 걸렸어요. 긴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5초 만에 완성된 거였죠. 옆에 서 있던 독일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속도가 한글만 가능한 거냐고요?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영어로도 테스트했는데 한글이 평균 30% 정도 빠르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하드웨어를 쓰는데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독일 기자가 또 물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고요?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음절 단위로 결합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가라는 글자는 기역과 아가 합쳐진 거라고 했죠. 이렇게 묶이는 구조 때문에 토큰 하나당 담기는 정보량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같은 정보를 표현하려면 더 많은 토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됐어요. 정보 밀도가 높으면 처리해야 할 토큰 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정보 밀도만으로 30%나 차이가 날까요? 다른 연구원이 노트북을 조작하며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어요. 한글과 영어의 토큰 수 비교였습니다. 같은 의미의 문장을 한글과 영어로 썼을 때 한글이 평균 20% 정도 적은 토큰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었죠. 저는 그 도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토큰 수가 적다는 건 메모리 사용량도 줄어든다는 뜻이라고요. CPU 메모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같은 용량으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용 효율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일본어는 어떠냐는 질문도 나왔어요.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어도 한자와 가나를 섞어 쓰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했죠. 하지만 한글처럼 체계적인 음절 결합 구조는 없어서 처리 효율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씁쓸했어요. 일본어가 한글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부스 안쪽에서 박도연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몇몇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도연 교수에게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자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기자라고 소개했어요. 박도연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했어요. 한글의 효율성이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고요. 박도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리는 같다고 했어요. 각 언어의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화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죠. 다만 한글은 구조가 특히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라서 AI 처리에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왜 이 기술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느냐고요? 박도연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어 사용 인구가 적어서 관심이 덜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연구자들이 영어나 중국어에 집중했다고 했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으면 연구 투자도 적게 이루어지니까요. 하지만 기술적 가치와 시장 규모는 별개 문제였죠. 한글이 AI 처리에 효율적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박도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요. 의료 AI는 이미 시작했고 법률 AI도 개발 중이라고 했어요. 교육 분야에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의료, 법률, 교육이라고 적었어요.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기자였어요. 중국어 모델 개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도연 교수가 대답했어요. 중국 연구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어는 표의문자라서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범용성이 있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5시쯤 됐습니다. 부스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보고 싶었거든요. 연구원들이 계속 시연을 하고 있었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부스로 왔습니다. 아까 무대에서 시연했던 분이었죠. 몇몇 기자들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윤아린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실제 상용화 버전을 보여주겠다고요. 지금까지 본 건 데모였고 이제 실제 서비스에 들어갈 버전이라고 했어요. 화면에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채팅창 형태였어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한국어로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화면 아래 타이핑 표시가 나타나더니 답변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속도는 데모 때와 비슷했습니다. 빨랐죠. 그런데 답변의 질이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아린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어 버전도 있느냐고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 설정을 바꾸더니 일본어 인터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입력해봐도 되냐고 물었죠. 윤아린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일본어로 복잡한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어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답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읽어보니 정확했습니다.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죠. 문법도 자연스러웠고 어휘 선택도 적절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 사용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었어요. 기존에 써봤던 번역 프로그램이나 AI 챗봇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윤아린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글 버전이 기본이고 다른 언어들은 그걸 기반으로 최적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을 입력해봤습니다. 이번엔 기술적인 내용이었어요. AI 모델 구조에 대한 질문이었죠. 답변이 생성됐습니다. 전문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 수준이 아니었어요.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답이었습니다. 윤아린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요. 처음엔 한국과 일본 시장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남아와 유럽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본이 초기 시장에 포함된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일본을 선택했느냐고요? 윤아린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일본어도 한국어처럼 조사 체계가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한글 모델을 일본어에 적용하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 시장을 중요하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일본이 중요 시장으로 선정된 게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우수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직접 써봤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6시가 됐습니다. 부스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떠났어요. 저도 슬슬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박도연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일본 방송에서 이 기술을 다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요. 실제로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 기술은 보도할 가치가 충분했으니까요. 박도연 교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추가 취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특별관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게 정말 놀라웠다고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한국을 특정 분야에만 강한 나라로 봤어요. 하드웨어는 인정해도 소프트웨어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특히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분야는 미국이나 중국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AI 처리에 이렇게 유리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구조적 효율성이 실제 성능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도 직접 확인했죠.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메모한 내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토큰 효율성, 처리 속도 30% 향상, 메모리 사용량 감소, 다국어 확장 가능성 같은 키워드들이 빽빽했어요. 모두 객관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을 왜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하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어떤 시각으로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죠. 어두운 수평선 위로 배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공항에서 내렸을 때 제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었죠. 하드웨어는 인정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언어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다고 해야 맞겠죠. 오늘 본 시연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한글 기반 AI 모델의 속도와 정확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직접 나와서 인정한 성과였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찍어둔 사진들이 폴더에 가득했어요. 발표장 모습, KAIST 부스, 도표들, 시연 화면 같은 것들이었죠. 하나씩 열어보며 떠올렸습니다. 박도연 교수의 차분한 설명, 윤아린 엔지니어의 정확한 시연, 젠슨 황의 진지한 표정 같은 장면들이요. 그분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었죠. 그저 데이터와 결과만 보여줬어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했고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려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기술 발표를 취재했습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행사를 다녔죠. 대부분은 과장이 섞여 있었어요. 실제보다 부풀린 성과를 발표하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마치 완성된 것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적이 됐어요.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게 됐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KAIST 연구진은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했고 질문에도 즉답했습니다. 통제된 환경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진 중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부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연구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었죠. 연구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만큼이나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만드는 사람의 태도가 오만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는 기술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죠. 문득 오후에 부스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한글 AI 기술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처음엔 학계에서도 회의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하고 사용 인구가 적어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믿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몇 년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테스트를 반복했다고 했죠. 그러다 엔비디아의 관심을 받게 됐고 오늘 같은 발표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으니까요. 한글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편견을 기술로 깨뜨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증명했어요. 핸드폰을 들어 박도연 교수가 준 명함을 받습니다. 간결한 디자인이었어요. 이름과 소속, 연락처만 적혀 있었죠. 화려한 수식어나 홍보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필요 이상의 꾸밈이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도쿄에 있는 데스크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오늘 취재 내용을 간단히 보고해야 했죠. 전화를 걸었어요. 데스크가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의미 있는 기술이었다고요. 한국의 한글 기반 AI 모델이 실제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진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죠. 데스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 정도냐고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시연을 받고 테스트도 해봤다고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 예정이고 일본도 초기 시장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데스크가 말했어요. 자세한 원고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죠. 한국 AI 기술의 약진? 한글의 숨은 가능성? 여러 제목이 떠올랐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산 APC에서 목격한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라고요. 그리고 본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 시연의 내용, 기술적 특징, 엔비디아와의 협력 배경 같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객관적인 사실만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문단은 발표장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5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모였다는 것, 젠슨 황이 직접 참석했다는 것, 실시간 시연이 진행됐다는 것 같은 내용들이었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음절 블록 시스템, 토큰 효율성, 처리 속도 향상 같은 기술적 내용들이었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박도연 교수와 윤아린 엔지니어의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글 모델이 영어 모델보다 30% 빠르다는 데이터, 같은 GPU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의료와 법률 분야로 확장 계획이 있다는 정보 같은 것들이었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경험을 적었습니다. 일본어로 질문을 입력했을 때 답변의 정확도가 높았다는 것, 문법이 자연스러웠다는 것, 기존 번역 프로그램보다 우수했다는 것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들만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부터는 제 생각을 조금 담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는 것, 과장 없이 사실만 전달하려는 자세가 신뢰를 줬다는 것,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개발 과정의 진정성도 중요하다는 것 같은 내용들이었죠.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드웨어는 인정해도 소프트웨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원고를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였어요. 몇 번 읽어보며 수정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지웠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수치가 정확한지, 인용이 올바른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점검했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데스크에게 보낼 예정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을 취재하러 왔지만 결국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저는 늘 객관성을 강조했어요. 선입견 없이 사실만 보도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 안에 수많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한글에 대한 편견,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요. 그 편견들이 오늘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우수한 기술을 받고 진지한 태도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와 시연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로 증명됐죠. 문득 오늘 오후 특별관을 걸어 나올 때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이 행사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죠. 큰 소리로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묵묵히 일했어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발표만큼이나 그런 모습이 한국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화려함보다는 실속, 말보다는 행동, 과시보다는 성실함 같은 가치들이었죠. 저는 그런 가치들이 결국 좋은 기술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저는 내일 아침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바뀌었어요.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발표장 모습, 시연 화면, 부스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같은 것들이었죠. 각각의 사진마다 의미가 있었어요.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들이었으니까요. 특히 박도연 교수가 설명하던 장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설명할 때였어요. 복잡한 기술 내용이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했죠. 전문가의 지식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아린 엔지니어의 시연도 떠올랐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어요. 수백 번 연습한 게 느껴졌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진행했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젠슨 황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의 CEO였지만 한국 연구진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였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술도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이 있어도 그걸 다루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한국이 AI 기술에서 성과를 내는 이유는 기술자들의 진지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특별관을 나오며 찍은 부산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고 노력이겠죠. 기술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취재를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편견 없이 본 것, 인정할 건 인정한 것, 그게 언론인의 역할 아니겠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요. 기술의 우수성도 결국 그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그 마음을 가진 나라였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했고 크지 않아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 일본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다짐하며요. 편견을 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함께 전할 생각이었습니다.